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웬만하면 정치적 이슈는 잘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팀들이 지금 개발하고 지금 사업화하는 소위 말해서 아주 핵심이자 첨단 기술인 양자 기술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시절에 즉 주사파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늘 애써왔던 또 노력해왔던 이 좌파와의 투쟁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후에 그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잘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역시 이제 아주 소수 당, 즉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보다도 훨씬 적은 106석 정도의 아주 그냥 극소수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편가르기 입법 사례, 예로 말씀드리면 간호법 같은 이런 상당히 국민의 특정 계층을 편가르하는 이러한 법들을 이제 다수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서 여야 간의 지금 대립이 윤석열 정권 내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참 어두운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2024년에 민주당이 또다시 이긴다면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좌파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평생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기의 조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또 시민이 모두가 참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또는 그 방법론이 곧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더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유익한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야의 생각이 참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그리고 부자에게 약간의 저금을 더 매긴다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를 조금 더 두텁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여야 또는 좌파 우파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야가 이러한 차이를 잘 조정하며 합리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 기구가 바로 국회라고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가 일방 독주형으로 지금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회는 특정한 집단을 이익하는 이익의 대변자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렴된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으로서는 현재 21국회는 빵점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어떤 자들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게 늘 이제 의문이 갑니다. 많은 정권들이 들었으면 이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죠.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건 좌우의 합리적인 통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 통합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좌파가 통합을 얘기할 때 통합은 좌파가 중심이 되고 그 약간의 중도 성향의 국민들을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파가 생각하는 통합은 그야말로 좌우 통합을 모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파는 이 좌파가 주장하는 이 역사 해석을 그대로 다 따라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그 노력과 지혜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말하자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이 햇볕 정책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이것을 또 우파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 우파는 사실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좌파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와 정신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파는 그리고 우파가 지향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어떤 것일까요? 좌우가 통합해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중도라고 한다면 그 중도의 방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들어서 우파가 각성을 하여 5.18 사건이나 또는 4.3 사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과 발전 또는 전진을 가로막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좌파들의 난동, 반동에 대하여 이 부분을 우파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헌법에까지 어떤 사건의 정신을 담고자 하는 좌파의 노력과 요구를 수용하고자까지 양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좌파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집요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 즉 주좌파의 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좌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새롭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는 그야말로 이제 중동에서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최고로 먼 나라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동남아의 그 중국의 그 여러 가지 힘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실 대한민국의 에너지 그 루트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과 그리고 낮은 수준의 낮은 가격의 에너지 그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는 원자력을 50% 정도 최소 유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제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해체하고 없애기 위하여 거짓말을 동원까지 했습니다. 2012년인가요? 후쿠시마 원자력이
이제 폭발을 했죠. 후쿠시마 원전 정도는 2세대 원전입니다. 즉, 폭발하면 그 뚜껑 위로 이제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2세대 아주 낮은 단계, 낮은 수준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 사고 과정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이제 사고로 사망케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461명인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것이 마치 현실이냐 어린아이처럼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죽이겠노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겨우 이제 그 후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면서 대체 발전소로 태양광과 이제 풍력 발전소를 이제 대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력과 이제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수많은 그 좌파 떨거지들, 특별히 586 운동권 중에서도 정치권에 머물지 않았던 일부 세력들이 이 태양광 사업, 눈 감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이 태양광 사업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마치 재벌을 마치 그 손을 보는 그 듯한 그런 정권으로 좌파들은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자력 산업은 한두 개의 재벌에게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자력을 죽이고 또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수력, 그 다음에 풍력 발전소를 확대하면서 두 개보다 더 많은 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SK에너지, 또 뭐 삼성 등 이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제 재벌을 핸들링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좌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좌파는 무슨 정책을 가지면 그것에 반드시 발대를 꽂습니다. 세월호도 지금 9차례인가의 진상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다가 퍼부었습니다. 5.18을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퍼붓고 있는 자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도는 먼저 본 놈이 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4.3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국가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도 4.3 사건 관련자들도 국가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희생을 한 자들을 위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이 스스로 명예를 얻는 것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보상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뭐 월남 파병을 했거나 또는 뭐 6.25 전쟁 때 거기에서 참전을 했거나, 자, 군문에 종사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또 경찰에 또 입문을 했거나, 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희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는 그들의 희생을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마치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처럼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 가면을 쓰고 국가 돈을 그냥 뭐 빨대 꽂고 빨아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김남국 의원 41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60억 원의 코인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41살짜리가 어떻게 현금 수준으로 60억 원을 모았는지 그 자금을 모은 과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뭐 조그마한 주택을 살 때에도 그 자금 출처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더 투명한 재산 축적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치를 재산 축적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서 책방을 하고 있답니다. 열정페이라고 해서 참 본인이 그 최저임금을 이빠에 올려놓고 수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알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모두 없애버린 그런 본인 당사자가 열정페이라고 해서 자신의 책방에서는 그 무료로 봉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저런 책방 주인과 같은 수준의 그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지역 간의 정치죠. 어떻게 보면 이미 고구려 신라 백제 수준의 그런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돌돌 뭉쳐 있는 건 당연히 이익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당은 정권을 이제 쟁취하기 위한 그 어떤 이념의 집단이죠. 자,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이 나라의 그 어떤 그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지금까지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과 그 어떤 이타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모은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재산을 모으는 도구로 쓴다면 그런 정치는 대한민국 국가를 불행하게 하고 5천만 명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마치 김일성 또는 김정은 집단과 연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 연계를 하면서도 일부 연계하는 집단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도외시하고 또 이웃의 불행에 눈을 감는 오히려 이웃 불행의 그 시간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시간으로 악용하는 이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지금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다른 나라들의 좌파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김정은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반대한민국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좌파를, 이들의 발호를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애국심을 가진 우익들, 우파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년 4.10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중심 정당으로서 그야말로 모든 인재들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모두 수용해서 열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